자, 1번 내용 분석은 이제 특징을 잡아줘야 되겠죠. 내용 분석은 특징을 잡아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질적인 내용을 양쪽으로 분석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혼용하는 겁니다.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혼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질적 내용이라고 그랬죠. 의사, 소통, 기록물이 의사, 소통, 기록물 등이 분석 대상이 되겠네요. 분석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문헌조사의 일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문헌조사의 일종이고 비관여적 조사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연구 대상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구 대상과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관여적 조사라.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비관여적 조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현재적 내용뿐만 아니라 플러스 잠재적 내용까지도, 메시지의 잠재적 내용까지도 분석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적 내용을 양쪽으로 분석한다라고 했어요. 양적 분석의 내용에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일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체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양적 분석의 힌트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도 내용 분석의 특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특징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범주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분석 단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범주 설정이 1번이 되고 이게 이제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분석 단위는 동의어가 기록 단위라고 나왔었죠. 기록 단위가 분석 단위가 된다. 그러면 이 분석 단위는 무슨 내용이냐? 기준 항목이다. 기준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항목을 분석 단위라고 합니다. 자, 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맥락이 있죠. 맥락. 자, 맥락 단위가 더 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맥락 단위가 더 큰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맥락 단위 밑에 기록 단위가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상위 요소가 되고요. 이게 이제 하위 요소가 된다. 이것도 하나 팁으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분석 단위에 대해서 볼 거예요. 분석 단위에 대해서 쭉 볼 건데 이 분석 단위는 기록 단위라고도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써드렸으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어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문단이 있습니다. 인물이 있고요. 항목이 있어요. 그 다음 공간과 시간이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항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경계는 단어의 경우 분명하죠. 뚜렷해요. 경계가 뚜렷하다. 그러나 자료의 양이 많으면 양이 많을 경우 자, 분석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분석이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는 경계가 뚜렷하지 못해요.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같은 경우는 주관성이 가미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주관성이 가미될 수 있다. 가미 가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주제 같은 경우는 자료의 양이 많을 때, 되게 자료의 양이 많거든요. 많을 때 적합한 방법이에요.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시험 문제 하나 나왔었죠. 자료 거기 보면 기출문제 적용해 보면 자료 수집의 양이라고 돼 있어요. 자료 수집의 양. 주제를 기록 단위로 할 때가 자료 수집의 양이 이거는 이제 자료의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료가 많으면 주제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집을 했을 때 자료 수집의 양은 주제가 더 적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단어는 여러 군데 있는 그 자료를 다 찾아야 되잖아요. 수집의 양이 훨씬 많은 게 단어예요. 하지만 주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주제는 뭐, 여기 주제는 뭐, 여기 주제는 뭐 하니까 수집을 할 때 단어보다 훨씬 더 적게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수집의 양은 주제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단입니다. 문단은 우리가 단락이라고 하죠. 들여쓰기 단락이라고 하는데 이 문단은 많이 활용하지는 않아요. 많이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활용하는 게 뭐라겠죠? 주제라겠죠. 주제. 주제를 많이 활용합니다.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문단에 나왔으니까 한 문단에 두 가지 이상의 주제가 있다. 한 문단에 두 가지 이상의 주제가 있다면 무슨 단위가 좋다고요? 네, 주제 단위, 주제라고 하는 기록 단위가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니까 적어 놓으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거 인물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항목은 되게 이제 학술지 논문 분석을 할 때 많이 쓰는 것이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간 시간도 아시겠죠? 이건 신문의 지면이라든지 방송의 시간대라든지 이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인물에는 되게 이제 소설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자, 이런 것 등을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게 등장인물 분석해야 되니까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석 단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가 됐죠, 여러분? 자, 거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기출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3번 들어갈게요. 자, 3번은 장단점이에요. 내용 분석의 장단점인데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시험에서는 여기서 잘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장단점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고 여기 이야기하면서 비관여적 조사를 같이 해버릴 거예요. 자, 장점에 안정성, 융통성, 자, 그 다음에 경제성,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니까 경제성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역사 연구 활용이 가능하다. 장기간에 걸친 거기 보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과정, 장기적 과정이요. 과정의 역사를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 그리고 비관여적 조사라고 했어요. 비관여적 조사.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별도로 잘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비관여적 조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분리입니다. 대상의 분리. 그래서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비관여적 조사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내용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자료 분석, 그 다음에 누적 측정. 자, 누적 측정은 중요한 단어가 남아있는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양을 측정하는 것을 누적 측정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 우리 시험에 나온 게 마모 측정이다 라고 했죠. 마모 측정이 시험에 출제된 바 있다. 이 마모 측정은 마모된 흔적을 보는 거예요. 마모된 흔적.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자, 그것을 보고 이제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의 첫 번째는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적 타당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자,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면은 주관성이 가미되기 때문에 분석을 할 때 주관성이 가미되기 때문에 실제적 타당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기록된 의사소통 메시지만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의사소통 메시지만 분석이 가능하다. 그게 이제 단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장단점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비관여적 조사까지 다 해드렸어요. 자, 이제 17장 역구조사와 프로그램 평가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역구조사에서 평가조사의 중요한 건 뭘까요? 유형입니다. 종류예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것의 개념을 잡아주시는 거죠. 사례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갑니다. 역구조사의 개요. 역구조사는 한정된 지역 안에서 사람들의 역구 수준을 확인해내고 이를 수량화하는 방법들로서 특정 지역사회 또는 특정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기존 프로그램의 보완을 위한 과업 수행에 앞서서 특정 지역사회 또는 특정 집단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자, 필요성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을 식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할당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보조자료를 마련합니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사회 기관들 간의 상호 의존이나 협동 상황을 파악합니다.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의 욕구 변화에 따라 탄력성 있게, 융통성 있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문제를 부각시키고 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지원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입법화 추진에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사회복지기관들이 사회로부터 그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 요인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워밍업입니다. 자, 이거 하나만 써놓으세요. 교재에다 써놓으세요. 자, 욕구조사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뭐 하겠어요? 개발하죠.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그냥 프로그램 개발하지 않죠.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 개발해야 맞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프로그램을 시행해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 평가조사거든요. 평가조사. 자, 이번 챕터에서 배우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욕구조사와 평가조사, 이 두 가지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욕구조사 방법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지표 분석, 양적이에요, 질적이에요? 양적이라고 배웠죠? 개념입니다. 사회지표 조사 방법은 일정 인구가 생활하는 지역의 지역적,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욕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회지표를 분석하는 겁니다.
2번 별표, 양적 분석에 속하며 소득 수준이나 빈곤 인구 비율이나 빈곤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실업률이나 주택보급률이나 범죄율 이런 것들이 지표거든요. 자, 2차 자료 들어가겠습니다. 2차 자료 분석입니다. 2차 자료 분석은 지역 주민 및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하면 1차가 되는 것이고요. 끊어요.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여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2차 자료 분석이라 합니다. 2번 별표, 2차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접수 자료나 면접 상황 기록표나 기관의 각 부서별 업무 일지나 면접 기록표나 서비스 대기자 명단이나 상담 일지 등을 통해서 2차 자료 분석할 수 있습니다. 2차 자료 분석의 특징입니다. 실력 따지기 별표, 이게 시험에 출제된 건데요. 자, 이것은 판서를 하겠습니다. 판서에서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시고요. 욕구 조사 중에 2차 자료 분석입니다. 욕구 조사 중에 2차 자료 분석입니다. 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사례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2차 자료 분석은 자료의 양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대규모 사례 분석 가능합니다. 대규모 사례 분석 가능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의 결측값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측값 추적 어렵습니다. 결측값 추적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자료 분석의 큰 문제점이라고 해요. 세 번째, 자료를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되죠. 그게 2차 자료예요. 직접 자료 수집하는 거 아닙니다. 직접 자료 수집하면 1차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존 데이터를 수정 편집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수정, 데이터는 자료입니다. 자료. 기존 자료를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죠. 편집 가능하다. 자, 통계청에 가면 많은 자료가 있죠. 네, 그 자료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필요 없는 부분은 없애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빼서 쓸 수 있잖아요. 정부나 연구소 등의 통계 자료, 정부 등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 2차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 활용. 이런 것들이 바로 2차 자료 분석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잘 알아놓으시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노트에 놓으셔야 돼요. 자, 델파이 기법 들어갑니다. 델파이 기법은 기출 적용이 또 나오죠. 네, 그때 또 보기로 하고. 자, 개념은 전문가 동그라미. 일단의 전문가 또는 관련자들로부터 우편 동그라미, 우편으로 의견이나 정보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후 그것을 다시 반복이죠. 그것을 다시 응답자들에게 보내어 의견을 묻는 식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이걸 합의점이라고 하죠. 합의점을 얻을 때까지 계속하는 방법입니다. 자, 목적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의 합의의 전문가들의 합의를 얻기 위한 것이 델파이 기법입니다. 원리 별표, 첫 번째 익명성, 우편조사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전문가들이나 지식인은 익명성이 엄격히 보장된 독립된 개인일 것을 요구합니다. 반복, 아시겠죠? 개개인의 판단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다시 참가한 모든 전문가들에게 회람이 되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사회학습의 기회를 얻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통제된 환류. 자, 종합된 의견의 전달은 질문서의 답을 집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통제된 환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통계 처리가 됩니다. 개개인의 답변 자료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2번에서는 전체의 몇 %가 답을 하셨습니다. 3번은 몇 %가 이것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를 내는 겁니다. 합의. 델파이 기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문가들의 최종적인 합의를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장점. 응답자들의 익명성 동그라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인이나 집단의 영향이나 압력 받을 수 없죠. 왜? 누가 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결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제된 환류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응답의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빈도 분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처리됨으로써 비교적 객관적인 결론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입니다. 동원된 전문가들의 자질과 역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델파이 과정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조작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죠?
우편조사니까. 자, 그 다음에 설문요하에 따라 응답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회수율이 낮은 편이죠. 반복적인 과정을 거침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요,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의견은 판단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 극소수의 의견은 묵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단점입니다. 전문가로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견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낮은 회수율, 우편조사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델파이는 왼쪽에 원리 키워드 있었잖아요. 그것만 잘 알아놓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출 적용입니다. 델파이 조사, 초점 집단 조사가 있습니다. 델파이 조사는 익명 동그라미, 익명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된 자료 분석하는 거 맞습니까? 네. 자, 밑에 2번, 3번, 4번, 5번은 다 뭐죠? 초점 집단 조사예요. 집중적인 토론을 한다 그랬죠. 소 집단이 함께 모여서 집중적인 토론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초점 집단 조사는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연구에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점 집단 조사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자들의 이제 주관적인 그러한 과정이 초점 집단 조사에서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비구조화 방식으로 정보의 흐름을 제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점 집단 조사는 비구조화 방식이에요. 서로 개방형의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보의 흐름이 제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점 집단 조사는 대면 집단의 상호작용, 서로 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한다 그랬잖아요. 대면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출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죠.